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연수,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에너지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계속해서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는 늘 방향이 있었죠. 에너지원의 변화는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에너지원이 변화하는 데에는 논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에너지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의 에너지 생활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에너지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지금부터 먼 과거로 돌아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중세의 에너지. 중국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이족은 불을 숭상하는 민족입니다. 이들은 매년 음력 2월 3일이면 불을 발견한 조상을 기리면서 제화절 행사를 치르죠. 이족의 창세 신화에 따르면 우연히 불에 구워진 고기를 먹은 원숭이가 화식을 통해서 점차 인간의 형상을 갖춰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인류는 불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이점을 갖게 됐는지 잘 보여준 신화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신화인 것만은 아닙니다. 진화 생물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리처드 랭엄에 따르면 화식은 인간의 진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관이 인간의 구강 구조인데요. 작고 왜소한 인간의 턱은 날고기를 뜯어먹기에는 매우 불리합니다. 하지만 익혀서 부드러워진 고기는 쉽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먹는 것이 에너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음식을 익혀 먹을 때는 추가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음식을 생으로 먹는 동물들은 굳이 불을 피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요. 이에 비해 사람은 나무든 마른 잎이든 음식을 익힐 에너지원을 찾아서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번거로운 에너지 소비를 통해 인류가 진화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소화에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도 양질의 영양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익히면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섭취와 소화가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열 에너지를 받은 생고기는 콜라겐 구조체가 젤라틴처럼 변해 흡수가 쉬워집니다. 익힌 당근과 생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은 무려 6배나 차이가 날 정도죠. 이는 두 번째 이점, 가장 중요한 이점으로 연결됩니다. 소화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크게 줄인 덕분에 뇌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소화기관은 다른 영장류의 60%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큰 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 1.3kg에 불과한 뇌가 몸 전체가 쓰는 에너지의 20%를 사용해야만 하죠. 뒤집어 말하면 인간이 만약 불에 음식을 익혀 먹지 않았다면 하루 중 최소 9시간은 꼬박 먹고 소화시키는 일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것은 바로 요리라는 에르쿨라누 호우제 박사의 결론은 불이라는 에너지를 음식에 반영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인류의 진보가 시작됐음을 잘 보여줍니다. 음식과 함께 인류의 삶을 다른 동물의 삶과 구분해준 것은 주거지였습니다. 인간과 같은 포유류는 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하죠. 이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도 했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몹시 커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와 이를 위한 활발한 먹이 활동은 모든 조류와 포유류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조류와 포유류는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사람의 주거 문화도 마찬가지죠. 체온 유지, 특히 난방에 대한 요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류는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사용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무를 많이 활용해서 불을 피웠지만 땅 위에 이탄층이 드러난 곳에서는 타는 흙을 모아다 연료로 쓰기도 했습니다. 가축을 많이 키우던 곳에서는 동물의 배설물을 말려서 연료를 사용하기도 했죠. 이처럼 편안한 주거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연료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생활 환경마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을 특징 짓는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죠. 예컨대 연교차가 심하고 겨울이 춥고 건조한 우리나라에서는 온돌 덕분에 따뜻하면서도 습도가 적당한 겨울을 버틸 수 있었지만 대신 온돌 무게로 인해 2층 이상의 건물을 짓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비해 위도가 높아 일조 시간이 짧은 한편 비가 자주 오는 영국은 벽난로를 이용하여 습기를 말리는 동시에 공기도 따뜻하게 했죠.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에 겨울보다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했던 일본은 집 안에 화로를 들여 난방을 해결했습니다. 음식과 주거지 이상으로 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도구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앙리 베르그송이 지적했듯이 인류 문명의 본질은 도구에 있습니다. 도구가 있었기에 인류는 신체적인 힘을 넘어서는 일을 해내면서 문명을 이룰 수 있었지요. 수많은 도구 중 인류 문명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 바로 금속입니다. 단단한 돌이나 뼈, 나무 따위의 소재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도구를 만들던 인류는 청동, 철 등의 금속을 가공하기 시작하면서 문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역사시대를 구분하면서 청동기나 철기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금속이 인류 문명의 성격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금속 사용이 중요한 사건인 이유는 금속 도구를 만드는 방법이 석기를 만드는 방법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청동이나 철 같은 금속은 불을 통한 열 에너지로 만듭니다. 청동의 주 재료인 구리의 녹는 점은 약 섭씨 1085도, 철의 녹는 점은 무려 섭씨 1538도에 이르죠. 이 때문에 초창기의 철기는 완전히 녹은 액체 형태의 철이 아닌 고체 상태의 해면철을 망치 등으로 힘들게 가공해야만 했습니다. 이마저도 섭씨 900도가 넘는 고온을 확보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석기 시대를 벗어났다는 것은 인류가 열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제어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철로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만큼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풀무가 개발돼서 불길을 키우는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사람의 힘만으로 그토록 높은 온도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철기 문명으로 유명했던 히타이트도 수도인 하투샤에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 덕분에 1년 중 특별한 시기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소량의 철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기술력에 힘입어서 당대의 초강대국 이집트와의 경쟁을 유리하게 이끌기도 했죠. 금속제 도구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철로 만든 농기구는 석기보다 튼튼하면서도 만드는 시간도 짧아 농업 생산량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늘어난 잉여 생산을 바탕으로 인구가 늘고 군인, 종교인, 학자처럼 식량 생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전문직도 생겨나면서 중앙집권제, 신분제와 같은 사회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열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셈입니다. 물론 인류가 연료를 태우는 방식으로만 에너지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태양, 바람, 물 등 자연이 가진 에너지는 예로부터 인류에게 큰 자원이 됐습니다. 인류는 자연의 힘을 이용하며 좀 더 적은 노동력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인류 문명 활동의 근간이 됐죠. 대표적인 사례가 풍차입니다. 오늘날에는 네덜란드의 간척 사업으로 유명한 풍차지만 사실 풍차의 기원은 7세기경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 시기 완성된 형태를 갖춘 풍차는 바람의 힘을 통해 낮은 곳에 있는 물을 퍼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풍차는 이 밖에도 나무를 자르고 방아를 찢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됐죠. 비슷하게 바람의 힘을 이용한 사례가 윈드캐쳐입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주로 사용된 윈드캐쳐는 이름 그대로 바람을 잡아 냉방을 하는 건물입니다. 아래쪽에 바람 구멍으로 들어온 공기가 땅속을 통과하면서 지하수와 만나서 열이 식고, 이렇게 차가워진 공기는 건물 내부를 순환하면서 내부의 열을 빼앗아 식힙니다. 열을 품어 더워진 공기는 대류 현상으로 위로 올라가서 위쪽의 배출구로 빠져나가죠. 땅속 지하수가 자연적인 열 교환기 역할을 해서 실내에 계속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 연료와 자연력을 이용하는 한편으로 더 복잡한 형태의 연료를 활용하는 지식도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바로 화석 연료입니다. 오늘날에는 화석 연료가 연료의 대명사처럼 통하지만 사실 화석 연료는 사용하기 매우 까다로운 연료입니다.
불순물이 많아서 그을음도 많고 불이 썩 잘 붙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기도 번거롭습니다. 물론 기원전부터 석탄 산지 근처에서는 높은 열을 낼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대장간에서 석탄을 사용하곤 했지만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려면 화학 지식과 정제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 것이 바로 서양의 연금술입니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를 거쳐 아랍으로 전수된 연금술은 화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화학을 뜻하는 케미스트리가 연금술을 뜻하는 엘커미로부터 유래한 것만 봐도 그 영향력을 알 수 있죠. 흔히 알려졌듯 연금술은 납, 구리 등 저렴한 금속을 금이라는 값진 금속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의 조성이나 성분을 계속 바꿔야 했고 자연히 연금술사들의 시행착오 덕분에 화학 실험의 기틀이 잡혀나갔죠. 증발을 통해 액체를 분리하는 증류, 색을 변화시키는 염색,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형상이 변하는 승화와 같은 여러 물리, 화학적 변화 과정들이 연금술사들이 기록하고 시연한 화학 변화입니다. 인류는 연금술을 통해 이러한 실험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 노하우에 가까워졌습니다. 연금술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석연료를 정제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기름과 같은 성분이 연금술에 꼭 필요한 재료 중 하나였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9세기 활동한 페르시아의 대학자 자카리아 알-라지에 져서 비밀의 서에 등유를 정제하는 방법이 실려 있습니다. 현재 석유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분별 증류는 연금술사들이 확립한 기본 원리에서 바뀐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화석 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근대와 현대의 에너지 변화. 화석연료 이전 우리는 인류가 사람과 동물의 힘 또는 자연력 또는 기껏해야 나무 등의 연료에만 의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봤듯이 고대와 중세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에너지원은 생활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이용한 결과라서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 좁을 때는 괜찮았지만 거대한 바다를 건너서 오가면서 생활하기 시작하자 한꺼번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에너지원이 한꺼번에 많이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일까요? 힘을 들인 만큼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야말로 세상이 넓어진 시대에 맞는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축의 배설물을 에너지원으로 쓴다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죠. 한 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 가축은 무한하지 않으니까요. 바람도 태양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그나마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었지만 이마저도 나무가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무한정 쓸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돌린 것이 바로 화석 연료입니다. 인류는 나무, 가축과 같은 생물 자원서부터 바람, 불, 물 등의 자연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찬란한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추위, 더위와 같은 자연의 피해를 이겨낼 수 있었고 많은 생산량을 바탕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다른 동물들보다 우위에 섰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자 자원이 조금씩 바닥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나무였습니다. 울창한 숲 자원은 인류에게 끝없는 보고로 느껴졌지만 이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방을 위해 벌채를 늘렸고 식량이 더 필요한 인구는 산림을 줄여 농지를 넓히는 선택을 했죠. 게다가 유럽에서는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장거리 항해가 늘어나자 선박 건조를 위해 사용되는 목재의 양도 증가했습니다. 국가 간 경쟁이 심해지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면서 무기를 만드는 대장간과 조병창에서도 많은 양의 목재를 연료로 썼죠. 영국의 경우 심각성을 느끼고 벌채를 규제하기 시작했지만 효과는 적었다고 해요.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무 자원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오르자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달려들었거든요. 영국에서만 15세기 대비 17세기 목재의 가격이 무려 2.5배에 이르렀으니 말 그대로 귀한 몸인 셈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목재를 대체해 열 에너지를 만들어줄 소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해, 채굴, 보관, 운송의 까다로움 등 여러 이유로 천시받았던 석탄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영국의 독특한 정치 지형도 석탄 확산에 한몫을 했습니다. 1534년 영국 헨리 8세가 시행한 교회 수장령 때문인데요. 이는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영국의 교회를 교황청에게 독립시키면서 교황의 권한을 국왕이 행사하게 한 것입니다. 자연히 수도원이 들어서서 교회의 재산으로 묶여있던 많은 숲과 산이 국고로 귀속되거나 민간에 불화됐는데 여기에는 광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죠. 자연히 광산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석탄 채굴과 활용이 활발해졌습니다. 이처럼 석탄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자 광산 개발이 활발해지고 이 과정에서 증기기관이 개발되며 산업혁명에 도화선을 놓습니다. 증기기관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는데 바로 열 에너지를 난방이나 가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로 바꾼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에는 사람과 동물을 이용해야만 하던 힘쓰는 일을 기계로 대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시장 경제가 점점 더 커지자 화석연료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과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건을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것이 이득이었습니다. 시장은 식민지 개척을 통해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일단 만들면 어떻게든 팔린다는 생각에 효율적인 운영이나 마케팅과 같은 요소보다는 일단 노동력, 자본, 자원과 같은 생산 요소 투입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연히 자연 에너지나 인간과 가축의 노동력은 투입량에 한계가 있어서 부적합했죠. 결국 화석연료가 갓 꽃피운 시장 경제의 최적의 에너지원이었던 셈입니다. 석탄보다 더 극적인 변화를 겪은 것은 석유입니다. 오늘날 석유는 석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19세기까지만 해도 석유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정제하지 않은 상태의 원유는 석탄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연금술에서 유래된 낡은 정제 기술로 등유를 얻어서 고급 조명용으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워낙에 비싼 데다 윤활유 등 쓸 것도 많았기에 연료로서는 한계가 컸죠. 과거 석유는 연료보다는 건축 자재나 약용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방수 처리 용도로 쓰거나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거나 전쟁에 쓸 덫이나 함정을 만드는 용도 정도였죠. 이 중 어느 것도 연료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들어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의 한계,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관리도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연기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석유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석유 보일러를 탑재한 선박들이 곧 증기선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석유의 유용함을 깨달았죠. 제대로 정제하기만 하면 석유는 석탄보다 불이 더 잘 붙고 안정적으로 고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 펜실베이니아 타이턴스빌에 최초의 상업용 유정이 설치되며 본격적인 석유 시대가 개막됩니다. 20세기 초반을 강타한 제1차 세계대전은 석유의 확산을 부채질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각국은 수많은 선박과 비행기 등을 운용하기 위한 연료가 절실해졌고 석탄은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결국 1911년 당시 영국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석탄으로 움직이던 영국 전함의 연료를 석유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석유는 석탄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연료 자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생산량이나 유통량 모두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이죠. 석유 확산의 1등 공신은 자동차입니다. 1885년 독일 발명가 카를 벤츠가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인 모토바겐을 개발한 이후 석유는 자동차의 연료로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1913년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를 고안해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열었죠. 이후 정제 기술의 발달로 석유를 보다 세분화시키게 되면서 그 활용도는 더 높아졌으며
2차 세계대전에서 다시 한번 대량으로 소비되면서 그 위상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석유는 산업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료로서도 중요하지만 각종 화학산업의 원자재로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를 차지했죠. 석유를 통해 만들어진 합성 섬유, 플라스틱, 합성 고무, 화학 비료가 없는 일상생활은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석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화석연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매장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주 원인인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서 점차 과거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 자연력을 대신할 에너지를 찾다가 결국 화석연료를 찾아낸 것처럼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다른 연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에너지원 변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에너지원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자연의 힘을 이용하다가 나무와 숯을 이용하기도 하고 결국은 원하는 만큼 투입할 수 있는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죠. 비록 화석연료가 지금은 온갖 환경오염의 원흉처럼 여겨지지만 산업혁명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화석연료야말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연료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석연료의 힘으로 풍요로운 현대 문명을 이룩한 것이죠. 결국 에너지원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원의 가치와 역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에너지 역사는 1887년 경복궁 건천궁에 전등의 불을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1898년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는 등 근대화의 일환으로 전기 및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1910년 국권 피탈과 함께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의 한반도 운영 방침은 중국 침략의 전진 기지였습니다. 한반도가 일제가 패망하기까지 이어진 중일전쟁의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이죠. 괴뢰국인 만주국과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반도가 중국에 진출한 일본군을 뒷받침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선에 가까운 북쪽에는 물자를 신속하게 조달하기 위해 산업시설을, 평야가 많은 한반도 남쪽에는 전쟁에 쓸 식량 생산 기지를 두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자연히 대부분의 에너지 시설이 한반도 북쪽에 집중됐습니다. 이러한 시설 배치는 해방 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자 남측에 큰 문제였습니다. 남쪽에 인구가 많은 데 비해 발전시설 대부분은 북쪽에 있었기에 북쪽에서 보내주는 전기에 의존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남북 갈등이 심화되던 1948년 5월 14일, 북한은 남한에 보내는 전력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당시 전력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나머지 미군이 운용하는 발전선에 남한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의존해야만 하는 수준이었죠. 해방 전국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에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에너지만큼은 자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침이 수립된 것입니다. 사실상의 섬나라로서 이웃 국가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더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전쟁을 거치면서 발전시설은커녕 당장 난방에 쓸 땔감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산지가 거의 초토화됐으니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웁니다. 아울러 자원도 인프라도 인재도 부족한 상태에서 재건이 지상 과제가 된 만큼 소수의 엘리트를 육성해서 이들이 경제를 이끌게 한다는 발전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처럼 계획경제 요소를 도입함에 따라 에너지 부문도 계획을 원활하게 실행하고자 여러 곳에 흩어진 발전사를 한국전력이라는 단일 공기업으로 통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석탄은 확고하게 국가 전체의 기반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62년 수립되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석탄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을 분명하게 제시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60년대의 석탄은 너무나도 수요가 많았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석탄으로 만든 연탄을 난방용 에너지원으로 사용했으니까요. 결국 1964년 연탄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는 연탄 파동이 터지고 나서는 산업 부문에서 석탄보다 석유를 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경제 발전에 착수합니다. 여기에는 중공업을 키운다는 당시의 정책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석유화학이나 제철과 같은 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꼭 필요한 기초재료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거의 파괴돼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언젠가는 키워야만 하는 산업이었죠. 원유를 수입해서 타 산업에 사용할 소재 물질을 만드는 한편으로 에너지원도 얻으면 산업 수요도 창출하고 에너지원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좋은 방법이었죠. 이처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원을 그때그때 필요에 맞춰 조정해 나가는 동안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원자력입니다. 국내에 석탄이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량으로 보면 그리 오래지 않아 모두 고갈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석유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했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사실상 산업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전부를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데 크게 의지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당시 최신 기술이던 원자력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적절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미국은 불안감에 빠집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핵무기 제조법이 경쟁국가로 유출됐을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최신 무기 기술이 새어나가면 조만간 수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을 고려했을 때 이처럼 핵무기가 널리 퍼져버리면 작은 갈등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 행위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핵무기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원자력 기술을 민간의 영역으로 끌어내 여러 국가들이 서로 감시하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원자력을 비밀스럽게 무기로 쓸 것이 아니라 원자력의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도록 지원한다면 원자력 발전 산업이 성장할 테고 이를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한편으로 견제한다면 누군가 몰래 새로운 핵무기를 만드는 일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세운 슬로건이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었죠. 마침 우리나라에서는 석탄이나 석유가 없어도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최신 기술인 원자력에 주목해서 미국에 협력을 요청한 끝에 1956년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국내 최고의 인재들을 엄선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 원자력 관련 기술을 배워오게 한 후 이들을 주축으로 국내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일찍부터 미리 준비한 덕분에 원자력 기술이 당시로서는 제법 난이도가 있는 최신 기술이었음에도 성공적으로 배워서 1978년이면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준공하는 데 성공하죠. 화석연료 정책과는 별도로 장기적인 호흡에 따라 추진되어 온 원자력은 1980년대에 한국만의 자체 원자로를 개발하는 한편 200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UAE에 독자 모델 원전을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60년대부터 탄탄하게 다져져 온 두터운 인재풀의 힘이죠. 이처럼 원자력이 장기적인 호흡으로 꾸준히 추진되는 동안 화석연료 정책은 복병을 만납니다. 바로 석유파동입니다. 1973년, 1979년 두 차례 일어난 석유파동은 1960년대 말부터 추진된 석유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근간부터 흔들었습니다. 결국 1974년 전력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부랴부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거 확충한 정부는 1976년 발표된 전원개발 5개년 계획에 탈석유를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석탄이든 석유든 어느 한 가지 에너지원에만 의존하면 산업과 에너지 전반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입니다. 결국 1978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에너지정책 전담부처를 설립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아울러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을 다변화해서 1980년부터는 난방용으로 가스를 도입하는가 하면 에너지 기술 개발만을 전담하는 연구기관도 신설합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민간의 역량이 커진 2000년대 초반에 이르면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형 에너지 정책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전력으로부터 발전 관련 자회사들을 독립시키기도 합니다. 동시에 에너지부처와 산업부를 통합하여 에너지 분야를 정부 주도형 공급이 아니라 산업의 일부로 바라보는 시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분야가 산업의 일부이자 수출 산업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에너지원은 더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오른 오늘날에는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구 환경에 대한 고려도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 피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선진국 지위인 지금은 개발도상국 그룹보다 한 발 앞서서 환경 피해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분야의 전환기인 지금, 앞으로 에너지 시장이 새롭게 재편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그랬듯 우리나라의 에너지도 시대에 맞춰 최선의 길을 찾아 변화해 온 것입니다. 인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 속 에너지를 살펴보면 에너지의 변천사는 진화와 비슷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가 선택되고 이들이 다시 사회에 영향을 주며 변화해 온 것입니다. 지금 서서히 물러날 채비를 갖추는 화석연료지만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세계 경제를 급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당시에는 최선의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밀려난 생물종을 나쁜 종이라고 하지 않듯 지금 어떤 모습이든 에너지원은 그저 여러 에너지원 중 하나일 뿐 좋고 나쁜 에너지란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최적의 에너지를 골라 쓸 뿐입니다.